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양 강사입니다. 이번엔 워크북 1분 거특강 20회, 벌써 20회 차인데요. 140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권이랑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이 신체의 자유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번의 문제는 1번. 자,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권을 기본권 중에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면 좀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 지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요. 이 생명권이라는 게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다, 이러한 서술이 되는 건데,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면 4번 질문을 보시면은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 즉 그 범죄자가 생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제도가 합헌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취지가 되겠어요. 답은 3번. 신체의 자유 제형법정주의입니다. 1번은 전체적으로 오늘 문장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2번인데, 자,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행위 당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행위고, 행위 당시에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처벌할 것이냐, 공소시효를 정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없는 범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범죄였고 처벌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를 이제 어떠한 사유에 따라서 정지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형벌을 소급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냥 있는 범죄를 그냥 어떻게 얼마 동안 처벌할 수 있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3번 형벌 조항을 해석할 때는 죄형법정지 원칙에 따라 확대 해석이나 유치 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맞는 지문이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맞고, 4번인데요. 자,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형벌 불소급 원칙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DNA를 소급해서 수집 이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전자장치를 소급해서 부착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취업 제한을 소급적으로 시키는 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인데, 4번은 적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인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42번 의원 키워드는, 자, 형벌 구성 요건의 내용을 새마을금고라는 은행의 정관에 위임한 것,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죠. 4번 지문도 비슷한 판례. 여러분들 이렇게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중소기업 정원의 정관에 위배되는 것, 이것도 재형법정주의 위배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비슷한 판례인데,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 그래서 형벌 구속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도 재형법정주의 위배가 된다. 왜냐면은 1번이나 4번처럼 은행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2번 지문처럼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위임하면 안 되겠다. 저 구성 요건들을. 3번이 아마 답일 것 같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재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진 않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5번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은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서 형벌 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한 내포라고 볼 수 있다. 틀리게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3번.
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관성을 가진 사람을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은 제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인데, 자,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직원을 법률에 열거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임 규정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헌 판례죠. 3번 종업원 등, 그러니까 단순한 직원이 우리가 범죄 행위를 했는데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인 것이다. 그래서 형벌 책임주의 위배가 되고, 4번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 판례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맞나요? 네, 144번 보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했고, 자,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벌칙을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을 제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고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자, 당국에 허가 없이 건축한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했고,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은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과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도 누범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데 합헌 키워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의 행위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사불일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 아니고, 4번은 가정의례 참뜻 이런 판례였죠. 이것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죠. 그래서 4번이 답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145번. 자, 1번은 일단 틀렸는데요.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형사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법규가 있었을 때는 형사법규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급부 행정 영역이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2번만 전체적으로 맞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어느 정도 법문원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법관이 보충적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요거 중요하죠. 최대한의 명확성으로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수할 뻔. 4번인데 이거 아까 했던 말이죠. 자, 민사법규는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형사법규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가능한 시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6번으로 넘어가겠군요. 네, 이번 회차는 명확성의 원칙까지 할 거예요. 146번 1번. 자, 법치국가 원리 한 표현인 명확성 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해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형사법규만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사법규나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를 제하거나 아니면 뭐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것들에도 다 명확성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규범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 금지된 행위고 그 다음에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은 뭐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이 확보될 수 없고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번과 2번 질문은 좀 중복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했고, 3번 일반론은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면은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강화가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질문이 되겠죠. 자, 4번이 답일 텐데,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 일반 조항이죠.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일반 조항 배웠죠? 일반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제2조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불확정 법 개념은 형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절도라든지 이러한 법 개념 자체가 다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괄 조항도 사용할 수 있고 불확정 법 개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틀리게 나오죠. 다음 147번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잘 됐냐 이건데, 1번 이런 거는 잘 모르는 판례지만 우리가 몇 개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 사건은 우리가 직업의 자유는 침해합니다. 직업의 자유는 제한도 되고 침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진 않는다.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자 공중도덕상, 아이고 왜 안 됐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죠.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평소에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가 잘 모르는 판례들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풀 것 같아요. 1번이 그럴 것 같고요.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고 처음 보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할 것을 내놓아. 이 판례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잘 골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뭔 소린지 몰라. 근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제가 정리해드린 10개의 남짓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는 판례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푸는 것 같아도 어차피 풀 때는 똑같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 위배되지 않는 판례를 몇천 개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한 10몇 개 정도의 판례들만 잘 외워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149번입니다. 건전한 통신윤리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요. 요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인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위배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 이것도 명확성 원칙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외우고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저도 1분 거특강을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